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사연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 사는 김영순입니다. 62 바닷바람에 익은 얼굴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세요. 창문 틈새로 뜨거운 바람이 스며듭니다. 습기 섞인 냄새가 벽지에 눌어붙고 부엌 바닥은 미지근한 물기처럼 축축합니다. 부엌 환풍기는 낮은 숨을 몰아쉬고 베란다 빨래에서는 눅진한 비누향이 남아 있습니다. 8월의 햇빛은 흰 커튼을 뚫고 번들거리고 매미 울음은 골목의 회색 벽을 찍어 누릅니다. 손바닥엔 땀이 맺히고 찻잔의 얇은 도자기는 미세하게 떨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달궈진 쇠판 냄새가 목을 긁습니다. 엄마, 나야. 점심쯤 아들 목소리가 왔습니다. 말끝이 빠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오늘 좀 갈게. 받아들이기도 전에 전화를 끊습니다. 짧은 목소리 뒤로 허공에 남은 소리의 꼬리가 흔들립니다. 나는 찬물을 데웠습니다. 보리차가 끓으며 눅진한 곡물 향이 퍼집니다. 거실 선풍기는 지친 어깨를 느리게 흔듭니다. 장판 위로 빛이 사각형으로 떨어지고 낡은 탁자 모서리는 시원한 쇳물처럼 차갑습니다. 그 모서리에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불가마 속에서 잠깐 밖으로 고개를 내민 듯 한 줌의 서늘함이 돌아옵니다. 아들은 한 해 전 사업을 망쳤습니다. 사람에게 등을 지고 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도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묻는 순간 흉터처럼 남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그랬습니다. 나서지 않고 대신 버티고 침묵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침묵 사이마다 나는 나만의 서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서랍, 열쇠도 없고 이름도 없는 서랍, 내 손바닥 안에만 있는 서랍.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끝이 미끄럽습니다. 앞문을 열자 뜨거운 골목 공기가 뺨을 스칩니다. 아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른 입술을 핥았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얇은 웃음을 입가에 달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앉아. 아들이 신발을 질질 끕니다. 발끝이 거실 장판을 긁고 지나갑니다. 무슨 일인데? 나는 찻잔을 밀어줍니다. 차에서 고소한 김이 올라옵니다. 며느리는 잔을 밀어내듯 손을 내젓고 냄새가 싫다는 표정을 덧칠합니다. 돈 좀 필요해. 아들이 목을 가다듬습니다. 얼마나? 나는 최대한 단단하게 묻습니다. 적지 않아. 아들이 눈을 피합니다. 다음 달까지 갚아. 며느리가 낮게 끼어듭니다. 지금 급해. 아들이 말을 끊습니다. 엄만 여유 있잖아. 며느리가 탁자 위를 훑어봅니다. 집도 있고 적금도 있고. 그녀는 대충 웃고 시계를 힐끗 올려다봅니다. 나는 숨을 고릅니다. 골목에서 땡볕이 튕겨들고 커튼 그림자가 바닥에서 흔들립니다. 너희 형편은 아는데. 말끝이 혀끝에서 잠깐 멈춥니다. 지금은 어렵다. 아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낮은 울림이 탁자 아래를 통과합니다. 엄만 늘 그러네. 아들이 잇몸을 드러내고 씁쓸히 웃습니다. 나 힘들 때 늘 모른 척 안 했다.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살림은 손이 타야 산다. 그 말 지겹다. 아들이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댑니다. 장은 뜨겁고 공기가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아들이 탁자 위를 톡톡 치며 말합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 내 돈은 내 피가 묻었다. 내 말이 더 낮아집니다. 그럼 우리 피는? 며느리가 미간을 좁힙니다. 우린 피도 아닌가요? 그녀의 말끝이 길게 늘어져 내 귓속을 젖은 천처럼 감쌉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찻잔의 얇은 금가를 봅니다. 그 금이 언제 생겼는지,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번지는지 거미줄처럼 작은 균열이 내 마음 어딘가와 닮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밉니다.
그 한숨에서 젖은 쇠맛이 났습니다. 엄만 결국 그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꺼집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그 말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그래야 편하잖아. 말의 칼끝이 내 살을 스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리차의 김이 꺼지고 매미 울음이 멀어집니다. 내 손등 위에 잔털이 곤두섭니다. 마치 얼음덩이가 등을 스치고 지나가듯 획 하고 냉기가 돕니다. 지금 뭐라 했니?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그냥 한 말이야. 아들이 눈을 흘깁니다. 사람이 말로 죽나 며느리가 웃음을 퉁기듯 던집니다.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하얀 종이가 햇빛에 번쩍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흰색의 번드림, 거기엔 자식의 계산과 며느리의 속셈이 눌어붙어 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밀어냅니다. 부엌 바닥에서 물기 냄새가 올라옵니다. 커튼 사이로 바닷바람 한 줄기가 들어옵니다. 소금내가 코끝을 스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힐수록 말은 또렷해집니다. 그 말 다시 해봐. 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들었잖아. 아들이 어깨를 움찔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그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럼 편할 것 같아. 그의 눈에 피로가 얼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로와 잔인함은 다릅니다. 피곤한 혀끝으로도 사람의 심장을 밟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장판이 발바닥에 붙습니다. 발뒤꿈치에 뜨거운 기운이 몰립니다. 싱크대 아래 철제 손잡이를 스칩니다. 거기서 내 손길이 잠깐 멈춥니다. 그 아래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서랍, 한 번도 이름 붙이지 않은 곳. 나는 그 서랍을 떠올립니다. 거기엔 내 세월이 접혀 있습니다. 볏바랜 봉투, 오래된 통장,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려던 작은 종이 조각들. 나는 그 서랍에 오늘의 말을 넣어두기로 합니다. 상처는 겉으로 내지 않고 안쪽으로 깊게 옮겨두는 편이니까. 됐어, 돌아가라. 내 목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엄마가 너무해.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이냐 그게. 며느리가 짧게 비웃습니다. 그녀의 향수향이 보리차의 곡물향을 덮어버립니다. 싸늘하고 달큰한 냄새, 나와는 닮지 않은 냄새. 돌아가. 나는 문 쪽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아들이 혀를 차며 신발을 신습니다. 후회하지 마. 그가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우린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 말 뒤로 문이 닫힙니다. 철제 경첩이 짧게 울립니다. 그 소리가 골목으로 흘러나가 매미 울음과 섞입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흐릅니다. 찻잔의 금은 더 깊어 보입니다. 손을 뻗어 찻잔을 치웁니다. 물때가 앉은 싱크대에 부드러운 천을 살짝 문지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천은 그래도 묻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말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나는 거실 불을 하나 껐습니다. 빛이 한 칸 낮아지자 공기가 다른 결을 보입니다. 바깥에서 누가 웃습니다. 아이 웃음인지 이웃 웃음인지 멀고 가볍습니다. 그 소리 틈으로 내 심장 박동이 또렷해집니다. 툭툭툭 질서 있게 뛰는 소리. 마치 일을 시작하기 직전 바늘과 실을 집어드는 그 순간처럼 나는 작은 노트를 펼칩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습니다. 맨 첫 장, 맨 윗줄. 나는 천천히 적습니다. 내가 내게 쓰는 편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기록 적습니다. 오늘 들은 말, 오늘의 냄새, 오늘의 빛, 오늘의 떨림, 그리고 한 줄. 내가 나에게 다짐하는 문장. 그 말을 반드시 돌려주자. 내가 잃은 건 두려움뿐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노트를 덮습니다. 싱크대 아래로 몸을 굽힙니다. 손잡이를 살짝 잡아당깁니다.
어둠 속에서 얇은 철의 냄새가 납니다. 서랍은 가볍게 미끄러집니다. 나는 거기에 오늘의 노트를 넣습니다. 천천히 밀어넣고 살며시 닫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나고 그 소리 뒤로 마음이 정리됩니다. 밤이 밀려옵니다. 커튼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매미 울음이 멈추고 대신 바람이 뼈마디에 닿습니다. 가마솥에서 잠깐 꺼낸 냄비처럼 집안 공기가 조금 식어갑니다. 나는 텅 빈 탁자에 손바닥을 올립니다. 차갑고 단단한 나무의 결이 손금 사이를 스칩니다. 그 촉감이 나를 붙잡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짧게 합니다. 잘했다, 영순. 울지 말자, 영순. 이제부터다, 영순. 부엌 시계가 작은 소리로 갑니다. 틱틱틱.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조용히 자리를 내줍니다. 나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눈꺼풀 안쪽에 오늘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베지 못합니다. 나는 그 말을 내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돌려놓을 자리를 정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정확하게. 바다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포항의 밤은 짠내와 어둠이 겹쳐집니다. 멀리서 배의 경적이 짧게 울리고 창틀 사이로 별빛이 가늘게 들어옵니다. 나는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 결심했다. 그 말 후회하게 하자. 내일, 아니 모레도 좋다. 때가 오면 한 번에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마음속 문을 하나 닫습니다. 낡은 도어락 없이도 닫히는 문.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닫을 수 있는 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나에겐 천둥처럼 크고 맑습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끕니다. 방 안의 어둠이 나를 감쌉니다. 어둠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내일은 더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젯밤의 그 말을 끝내 삼키지 못할 겁니다. 이제 판을 내가 깝니다. 밤새 바람이 부엌 창문을 스쳤습니다. 창문 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잠을 얕게 자다 눈을 떴습니다. 부엌 시계는 새벽 넋이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침과 분침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오늘은 더 크게 울렸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유리컵에서 나는 은근한 소독 냄새와 수돗물 속 약간의 금속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젖을 지나고 나서야 심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그 말, 며느리의 비아냥거림, 그리고 내가 덮어둔 서랍 속 봉투들. 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부엌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번져드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커튼 사이를 통과해 내 얼굴에 희미한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줄무늬가 마치 감옥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가두는 건 쇠창살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미련과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숨겨둔 돈,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젊은 날의 땀, 내 손마디에 남은 굳은 살, 등허리에 새겨진 무게. 다른 사람에게는 숫자로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세월과 존엄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성실했지만 돈에 대해서는 무던했습니다. 벌면 쓰고 부족하면 빌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달랐습니다. 한번 손에 들어온 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장을 볼 때
늘 몇백 원씩이라도 빼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가 하나둘 모여 작은 서랍을 채웠습니다. 나중에는 은행에 가서 적금도 들었습니다. 통장에는 내 이름이 있었지만 도장을 찍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라는 도장이 더 크게 찍혔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에게 돈은 오늘 쓰고 내일 메우면 되는 것, 필요하면 누군가에게서 받아내면 되는 것, 아들은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말투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탁과 요구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구는 겁니다. 나는 부엌 싱크대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거기엔 내 오랜 비밀이 있었습니다. 철제 손잡이를 살짝 당기면 깊숙한 서랍이 나옵니다. 거기에 봉투가 차곡차곡 누워 있었습니다. 각 봉투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장사 남은 돈, 김장김치, 남은 재료 팔고 남긴 돈, 시골집 팔고 남은 돈 일부, 그중 일부는 은행 통장으로 옮겨놨지만 그 통장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장과 도장은 다른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한 번에 전부 잃을까봐 서랍을 살짝 열었습니다. 종이봉투 특유의 마른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봉투를 하나 집어들자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 손끝에 닿은 그 감촉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결심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 나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낡은 가방, 겉감은 해져서 실밥이 군데군데 삐져나왔지만 지퍼는 여전히 잘 닫혔습니다. 그 가방에 봉투 몇 개와 중요한 서류를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은행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밖은 아직 어둡고 이웃집 강아지가 멀리서 짧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아직 밤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흙내와 축축한 풀 냄새, 멀리서 파도 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은 아침 8시 반에 문을 엽니다. 나는 미리 도착해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의자가 엉덩이를 식혔고 손가락 끝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 익숙한 창구 직원이 나를 반겼습니다. 아주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잠깐 처리할 게 있어서요. 나는 웃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 몇 장의 예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약간 놀란 눈빛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장을 받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잉크 냄새가 서류 위로 퍼졌습니다. 돈은 새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그 계좌는 아들 이름도 내 주소도 연결되지 않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첫 단추는 꿰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 햇빛이 쏟아졌고 그 빛이 물컵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 서랍 속 남은 봉투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당장은 손대지 않을 일부, 그리고 혹시를 대비해 숨겨둘 일부, 숨기는 장소도 두세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옷장 속 낡은 이불 속, 하나는 부엌 찬장의 양념통 뒤, 또 하나는 현관 신발장 가장 아래 칸, 오래된 장화 안에 봉투를 넣어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나 며느리의 손에 이 돈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봤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성급했습니다. 생각은 해봤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줄 수 없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만 정말 끝까지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래, 끝까지.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고 싸늘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힘든 거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한 줄에서 비아냥과 원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거실 탁자에 내려놓고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집안을 붉게 물들이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준비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몰아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판을 뒤집을 겁니다. 서랍 속 봉투들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거칠고도 부드러운 종이의 질감, 손끝에 닿을 때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증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힘입니다. 나는 서랍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건 내 손안에 있다.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삼켰습니다. 손바닥을 꼭 쥐니 마디 사이로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랍 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툭. 노크는 짧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그 표정은 오래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아들이 들어오며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오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싱크대, 장롱, TV, 심지어 천장까지 타고 갔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는 탐정 같았습니다. 앉아라.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탁자에 앉자마자 두 손을 깍지 껴 턱 밑에 올렸습니다. 엄마, 시간 끌지 말자. 우린 지금 한시가 급해. 목소리엔 간절함보다 압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짧게 되물었습니다. 우린 집도 팔 생각이야.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엄마 돈이 필요해. 내 돈은 너희 몫이 아니다. 내 말에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엔 참을 수 없는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힘든데 안 도와주면 그게 가족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가족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내 귓속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가족이면 서로를 존중해야지.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아들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우린 죽어가는데 엄만 살겠다고? 그 한마디가 내 속을 뒤집었습니다. 죽어간다고? 그 말은 내가 지난 세월 버티며 살아온 걸 부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살겠다고? 그래, 나 살겠다. 너희한테 목숨까지 내어주진 않겠다. 내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장판 위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이기적이네. 진짜 끝까지 안 줄 거야? 그래, 끝까지.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녀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내가 예전에 써준 작은 차용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잠깐 빌려준 돈을 기록했던 종이 그걸 이렇게 들이밀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가면 엄마가 우리한테 돈 갚아야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지만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게 해결하자니까 돈 주면 우리도 마음 풀고. 그들의 눈빛엔 협박과 조롱이 번갈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서서히 열이 올라왔습니다. 그 서류 너희가 어디서 구했니?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 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 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니? 아들은 한 발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엄마는 혈육이 아니라 지갑일 뿐이라는 걸. 혈연도 지난 세월의 추억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돈,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빼앗을지에 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돌아가라. 나는 짧게 잘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엄마, 후회하지 마. 아들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서기 전에 의도적으로 부엌 서랍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신경을 찔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냄새, 며느리의 향수와 아들의 땀내가 섞인 공기가 거실을 떠다녔습니다. 그 냄새는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방어만 하지 않겠다. 그들이 내 비밀을 의심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의심을 이용하리라. 서랍 속 봉투는 절대 손에 넣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부엌 서랍을 열어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돈이 아닌 낡은 영수증과 오래된 봉투 몇 개만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몰래 열어본다면 헛수고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헛수고가 그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 겁니다. 사흘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말해라.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준다. 내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방법을 쓸 거야. 그 말은 공기 중에 매달려 내 심장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거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소금내를 실어왔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오히려 차가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마음속에서 차갑게 굳은 문장이 심장 박동과 함께 또렷하게 반복됐습니다. 그 문장이 내 발걸음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덜 빠져나간 시간. 부엌 창문을 조금 열자 바닷바람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소금내와 축축한 흙내가 뒤섞여 목구멍 안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깊게 들이마시니 심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종일 장터처럼 북적였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철제 손잡이가 차갑게 손끝을 스쳤습니다. 서랍 속엔 빛바랜 봉투들이 차곡차곡 눕혀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끝에 닿는 감촉을 잊지 않으려는 듯 세심하게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 돈들을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아들, 며느리,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엄마, 얘기 좀 해. 아들이 문턱을 넘으려 하자 나는 몸으로 가로막았다. 누구냐? 내 시선이 낯선 남자에게로 향했다.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변호사야, 우리 쪽. 그 말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들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변호사면 사무실에서 만나야지. 여기가 무슨 회의장이냐.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냥 설명만 드리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어딘가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다. 엄마, 오늘 끝내자.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사인하면 돼. 그럼 서로 깔끔해지는 거야. 그가 서류를 꺼내 들었다. 두꺼운 종이의 질감이 눈으로도 느껴졌다. 종이에서 묘하게 시큼한 잉크 냄새가 났다. 내용이 뭐냐? 집 일부를 우리 명의로 넘기는 거야. 그리고 예금 절반. 아들의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렸다. 나는 한참 그 눈을 들여다봤다. 그 속에는 피곤함과 욕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안함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안 한다. 내 대답은 짧고 단단했다. 순간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이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면 결국 서로 힘들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서로 힘들어지면 그건 너희 선택이야. 내 말에 며느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차라리 모른 척하고 살면 되잖아. 그의 손끝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이 보였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른 척하는 건 나를 버리는 거다. 내 목소리에서 숨결이 더 뜨겁게 뿜어져 나왔다. 남자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법적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원만, 그건 내 돈을 빼앗는 예쁜 단어일 뿐이네. 순간 그의 얼굴에 얇은 웃음이 사라졌다. 나는 준비해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검은색,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빛이 깜박였다. 지금부터 하는 말 전부 녹음한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뭐 하는 거야, 엄마? 증거 남기는 거다. 혹시라도 내가 강제로 뭘 하게 되면 이걸 경찰에 줄 거다. 내 말에 남자가 미묘하게 몸을 뒤로 뺐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숙이 서늘한 기운이 차올랐다. 그 서늘함이 나를 지탱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다. 달큰하고 싸늘한 향, 마치 속을 감추는 포장지 같았다. 어머니, 저희 진짜 힘들어요. 이 돈이 없으면 우리 무너져요.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주 얇은 막 위에 머물러 있는 계산된 눈물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너질 건 너희 살림이지 내 삶이 아니다.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봉투째로 집어들더니 탁자 위에 3개 내던졌다. 엄마, 이건 네가 자초한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나는 서랍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후회? 너희가 후회하게 될 거다.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거실이 갑자기 넓어 보였다. 공기 속에는 아직도 잉크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다. 바닷바람이 밀려와 냄새를 걷어갔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내 첫 방역 카드를 떠올렸다. 그건 내가 가진 법적 위임장과 새로 개설한 안전계좌, 그리고 며칠 전 변호사와의 녹취록이었다. 게다가 방금 전 녹음까지 더하면 내 쪽이 훨씬 유리했다. 이제 그걸 사용할 타이밍만 남았다. 저녁 무렵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녹음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그걸 근거로 접근 금지 신청을 준비하죠. 그 말이 내 귀에 힘을 불어넣었다. 접근 금지. 그 단어만으로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다.
나는 부엌불을 켰다.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가 들렸다.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보리차 향이 부엌을 채웠다. 그 향은 나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왔다. 오늘 나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발은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다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띵, 동. 마치 버티고 선 문을 무너뜨리려는 듯 길고 거친 울림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현관문 옆 작은 창으로 내다봤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이마에는 땀이 번들거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 눈빛엔 초조함과 분노가 엉켜 있었다. 뒤에는 며느리가, 그리고 이번엔 낯선 청년 둘이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그들의 어깨가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문 열어. 아들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울렸다. 문틀이 떨릴 정도의 울림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쥐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둔 경찰 신고 단축 번호를 확인했다. 엄마, 안 열 거야? 그 목소리는 이미 협박의 끝자락에 닿아 있었다. 돌아가라. 나는 짧게 말했다. 그 순간 쾅 하고 현관문이 세게 울렸다. 쇠문이 휘청하는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순간 빨리 뛰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멎었다. 대신 고성으로 욕설이 들렸다. 아들의 목소리, 그 위에 겹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들. 네가 사람 맞아? 피를 나눈 엄마 맞아? 이렇게 빌어도 모른 척이야? 그 말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 안 공기를 찢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쾅!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흔들렸다. 아들이 발로 문을 차고 있었다. 금속이 떨리는 진동이 바닥까지 전해졌다. 그 진동이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등줄기까지 올라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여기 포항 항구동 35번지입니다. 아들이 집 문을 발로 차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짧고 빠른 대답이 들렸다. 출동하겠습니다. 안에서 문 잠그고 계세요. 통화를 마치고 현관 앞에서 물러섰다. 그 사이에도 아들의 고함은 이어졌다. 엄마, 이거 마지막이야. 오늘 끝내든지 내일 경찰서 가든지.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오늘 경찰서 가게 해주마. 10여 분 후 멀리서 위잉 하는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낯선 청년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 쪽으로 멀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 2명이 계단을 빠르게 올라왔다. 여기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나는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곧장 아들과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다. 짧은 실랑이가 오갔고 아들의 목소리가 격하게 높아졌다.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경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건 가정사 이전의 주거 침입과 협박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경찰이 내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 화면에는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욕설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다. 원하시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당황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내가 오늘 지켜야 할 건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집 근처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계단 아래로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공기가 다시 내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경찰이 왔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 바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오늘 사건 기록을 포함해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접촉을 피하시고 전화나 메시지도 증거로 남기세요. 나는 그 말에 따라 휴대폰의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위협이 이제는 내 무기가 될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부엌 창문을 열자 달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은빛의 차가운 결이 장판 위에 번졌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를 우렸다. 구수한 향이 부엌을 가득 메웠다. 그 향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이제 첫 응징은 시작됐다. 그들의 발걸음이 이 집 앞에서 멈추게 하는 것, 그게 내 첫 번째 승리다. 그리고 다음 승리는 그들이 내 돈을 평생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뛰었다. 마치 내 안에 새로운 심장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그 심장은 평온한 듯 뛰었지만 언제든 전투를 위해 박동을 높일 준비가 돼 있었다. 이제 그 박동이 쓸모 있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나흘째 되던 날,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등허리에 바람이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은 소금내와 함께 묘한 긴장감을 실어 날랐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던 나는 그 바람 속에 섞인 미세한 기척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도는 듯한 저녁 6시쯤 하늘은 붉게 물들고 골목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철제 손잡이의 얇은 금속 마찰음이 내 귀에 확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문틈 아래로 아주 작은 빛이 스쳤다. 누군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거실 한쪽 그림자 속에 섰다. 그때 문 너머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조용히 문 좀 열어봐. 아들이었다. 그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다급함 속엔 여전히 자기 편에만 생각하는 결이 있었다. 돌아가.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짧게 말했다. 잠깐 얘기만 하자. 경찰 얘기 안 할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철컥하고 살짝 당겨졌다. 문고리 잠금 장치가 단단히 잠겨 있어 열리진 않았지만 그 힘이 전해졌다. 순간 내 심장이 박동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확신에서 오는 박동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와의 단체 채팅방에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 아들이 접근 금지 위반 시도 중 녹음 촬영 시작.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 문틈 아래와 현관 주변을 촬영했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아들의 손, 그 손목 위로 올라간 힘줄,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치는 그의 눈동자까지 모두 영상에 담겼다. 엄마, 이거 마지막이야. 내일이면 기회 없어. 그 말까지 또렷하게 녹음됐다. 나는 일부러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말 맞다. 기회 없다. 이제 끝이다. 그 순간 골목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내가 미리 연락해둔 이웃 최 씨였다. 그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아들은 그 기척에 놀란 듯 급히 문 앞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최 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다가왔다. 뭐 하는 거야? 접근 금지 명령 있는 거 알지? 아들은 얼굴을 가리고 허둥지둥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전부 보여줬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 충분합니다.
접근 금지 위반으로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다. 내가 심장 깊숙이 쌓아둔 분노와 상처 위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붓는 듯한 시원함이 퍼졌다. 그날 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드님, 이번 건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위반 전과가 남으면 앞으로 법적으로 더 불리해지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하셨군요. 나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번호를 보자마자 가슴속에 짧은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받았다. 엄마, 어제 건 미안하다. 그냥 얘기하려고. 얘기? 네가 말하는 건 요구지 대화가 아니다. 한 번만 만나자. 이번엔 며느리도 안 데리고 갈게. 나는 일부러 침묵했다. 그 침묵이 아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만나자.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장소는 아니야. 우리는 동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커피 머신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곳. 나는 그 자리에 변호사를 대동했다. 아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뭐 하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었다.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변호사 앞에서 해라. 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엄마, 이건 가족 얘기잖아. 이제 가족 얘기는 법 얘기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아드님, 앞으로 어머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촉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이럴 거다. 네가 나에게 남긴 말 기억하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도 절대 잊지 못하게 할 거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을 줄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의 속은 여전히 끓고 있다는 걸.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상태였다. 쉽게 풀리지 않는 불안과 조급함, 그게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마음속에서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마지막 수순이 서서히 눈앞에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가을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던 오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느릿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첫 마디가 너무 낮아 숨소리와 섞여 금방이라도 끊길 것 같았다. 그 목소리엔 전보다 훨씬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왜? 내 대답은 짧았다. 우리 망했어. 그 한마디가 오래된 돌덩이처럼 가슴 한가운데 툭 하고 떨어졌다. 집도 나갔어. 가게도 정리했어.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죄책감 때문인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저녁 무렵 그는 결국 내 집 문 앞에 섰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다. 한때 번들거렸던 화장이 지워지고 입술색도 창백하게 발에 있었다. 엄마, 제발 잠깐만 얘기하자. 나는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쇠사슬 걸림 장치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 좁은 틈으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들의 채취가 스며들었다. 며느리의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뭔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희망인지 욕심인지 그건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무슨 얘기?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진짜 갈 데가 없어. 당분간만 재워줄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굶은 사람처럼 힘이 빠져 있었다. 안 된다. 내 대답은 단호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때 내가 했던 말, 미안하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나는 짧게 웃었다. 진심이 아니었어도 그 말은 내 심장에 못처럼 박혔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며느리가 다가섰다. 어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이번만. 그녀의 눈물이 발등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내 마음속 얼음을 녹이진 못했다. 돌아가라. 나는 쇠사슬 건 문을 조금 더 닫았다. 엄마, 제발. 아들의 손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마른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손등을 보면서 한때 이 손을 꼭 잡고 건넜던 횡단보도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억 위에 덮인 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네가 무너진 건 내 탓이 아니다. 나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쇠사슬이 철컥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걸렸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흐느낌이 멀어졌다. 잠시 후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부엌 창문을 열자 가을밤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바람 속에는 바다 비린내와 낙엽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마치 지난 세월의 찌든 공기를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 같았다. 보리차를 끓여 잔에 따랐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니 따뜻한 열기가 손바닥으로 번졌다. 그 온기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었다. 그건 남은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드님 부부, 최근에 개인 회생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락이 더 올 수 있지만 법적으로 막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나를 찾아와도 받아줄 이유도 받아줄 틈도 없었다.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등 위를 덮었다. 채소 가게 주인이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은 표정이 참 좋으시네요, 영순 씨.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거든요. 그 대답이 거짓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이제는 거의 다 부서져 가루가 된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마당에 앉았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감잎이 바스락거렸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느릿하게 흘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나로 산다. 그 말 속엔 아들을 향한 연민도 며느리를 향한 분노도 없었다. 그저 나를 지키겠다는 의지만 남아 있었다. 그 의지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마치 깊게 뿌리 내린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사와 경찰의 조치 덕분에 전화나 메시지도 모두 차단됐다. 집 안에는 오랜만에 진짜 고요가 찾아왔다. 그 고요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내 일상의 일부가 됐다. 아침마다 부엌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소금내와 함께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가 내 폐를 천천히 채웠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전히 느꼈다. 가을이 깊어가자 마당 감나무에 잎이 하나둘 떨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오랜 친구의 안부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작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다. 손목에 전해지는 나무 자루의 촉감, 잎에서 올라오는 마른 풀 냄새,
그리고 햇볕에 달궈진 마당의 온기가 내 마음까지 데워주었다. 이제 나는 하루를 누구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쓰기로 했다. 오전에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모래 위를 걷는 발바닥에 차가운 모래알이 파고들었고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심장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바다 위 갈매기들이 높이 날며 짧게 울음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점심은 가볍게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생선으로 차렸다. 칼로 토마토를 써는 소리, 프라이팬 위에서 생선이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방 안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다시 살아있는 색깔로 물들이고 있었다. 음식을 씹을 때의 식감과 맛은 그동안 긴장 속에서 잊고 있던 즐거움이었다. 오후에는 오래 미뤄둔 취미를 시작했다. 작은 화실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스치는 순간 색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환하게 열렸다.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푸른 바다, 붉은 노을, 초록빛 나무들. 그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만의 풍경이었다. 주말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고 말벗이 돼주는 시간. 그들의 주름진 얼굴이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펴지는 걸 볼 때 나도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건 돈이 주는 안정감과는 또 다른 마음을 채우는 평안이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며 창밖을 보았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 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은 한여름의 무겁던 숨이 아니라 가벼운 노을빛을 머금은 바람이었다. 그 바람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내 노후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 나는 그들의 선택과 결과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었다. 그건 고독이 아니라 자유였다. 밤이 되면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창밖의 바람 소리가 겹쳐지며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 잉크 냄새, 그리고 문장 속에서 만나는 낯선 세상들. 그건 내 안을 다시 넓히는 시간이 됐다.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스쳐갔다. 아들이 던진 차가운 말, 며느리의 비웃는 눈빛.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내 마음속 중심이 아니라 멀리 놓인 작은 그림 같았다. 그림 속 인물은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그 그림 앞을 조용히 지나쳤다. 어느 맑은 아침 나는 오랜만에 바닷가 벤치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살이 이마를 부드럽게 덮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어부의 작은 배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영순아, 잘 버텼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에 내 안에 두 심장이 똑같은 속도로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나의 하루는 내가 만든다. 그리고 내 노후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과 빛, 향기와 맛, 그리고 나를 웃게 하는 작은 일들로 내 시간을 채워나간다. 이야기의 끝,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 남은 생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발이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곳이 바닷가든 산이든 혹은 집 앞 마당이든 이제 모든 선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